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제일 싫어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알았었는데 제가 그 엠바고에 걸린 거죠. 대한민국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금 세탁을 엄청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이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얘네들 기소하고 얘네들 나가라라고 이제 한 거니까 한국이 그래서 트래블로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필두로 해서 요즘에 뉴스에서 탈달러, 달러 패권의 균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비트코인은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까?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저명하시고 그리고 가장 깊은 해안을 지니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 궁금증들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손님으로 무려 오태민 작가님 특급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 채널 많은 분들이 오태민 저자님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이고요. 그 2014년도 2월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사기인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무지몽매함으로부터 건져주겠다는 건반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네. 그 8장짜리인지 9장짜리인지 어펜딕스가 9장이거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공부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렇게 오태민 저자님을 두고 보통 1세대 비트코이너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만큼 국내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자, 이번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진짜 굉장히 천천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 지정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역사,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인문학까지 모든 분야들을 관통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자, 읽으면서 제가 작가님 옆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많이 감탄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책 쓰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 책은. 네, 이게 얼마 정도 걸려서 완성을 하신 책인가요? 본문을 쓴 데는 한 2달 반에 썼는데요. 우와. 각주하고 미주 찾아서 다는데 한 3달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각주 미주가 두께가 굉장히 엄청 두껍고 네.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참고하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책 내셨으니까 이 책에서 정말 이 독자분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쓸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런 분야의 책을 찾다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공부는 한 4년 했고요. 2022년 2학기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비트코인의 지정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환기에 있는데 이 시대를 주도하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일하게 설명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비트코이너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국가를 우습게 알고 있고 또 미국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면 비트코인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국가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고 한쪽은 국가가 거의 만능인데 비트코인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다 공부해 오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썼고요. 이 책을 보면 보편주의나 국가나 자유주의나 이런 키워드들, 비트코인을 둘러싼 키워드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복잡하고 서로 모순적인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읽어보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진심으로 많이 놀라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아닐 텐데 이 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향한 이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얽혀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준비된 질문이 또 있다 보니까 하나만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이 시대에도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2014년도는 거의 뭐 황무지와 같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 작가님이 이 사토시의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저자님의 어떤 마음을 끈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쳤던 것 같은데 일단 그 9장짜리 논문이 굉장히 그 문장이 좋습니다. 그 당시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 글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10년째 네.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론 그건 영어로 썼지만 제가 좋은 글이랑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좋은 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쓴 글입니다. 맞죠. 그리고 길지 않고 짧고 명징하고. 그래서 그 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일단 그 논문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분야를 공부하면서 저를 끌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책에 그 논문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미국의 인문학자들이 비트코인을 가리켜서 한 단어가 저를 확 당겼죠. 그거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단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네. 단어인 거네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그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때, 진짜로. 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여기서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해요. 그 단어를. 네. 근데 미국의 인문학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저보다 전에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주류 학자가 쓴 아티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트러스트라는 관점에서 신뢰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브레이킹 할 수가 없구나 국가가 라는 결론을 얻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한 3주 공부하니까 그 결론 도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부하실 때도 비트코인이 지금의 이 정도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이 정도로 같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확신했죠. 지금 너무 늦게 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 예상보다. 저는 그냥 한 3년 있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3년 동안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제 말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3년 뒤에 엄청난 불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또 엄청난 신뢰를 또 회복하고. 그렇죠. 완전히 바보였다가, 제 가족들한테 너무 그 면목이 없었죠, 3년 동안.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르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제가 드린 말씀도 혹시라도 피해를 드릴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저자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때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도 가감없이 비트코인을 권유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책을 2014년 5월 달에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500분가를 찍어가지고 제가 300분가 제가 샀어요, 저작가로. 그래서 제가 택배비까지 물어가지고 제 주변 지인 300명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만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요. 비트코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 투자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일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네요. 그 5% 정도. 5%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10개 정도예요, 다. 확신해갖고 막 질러가지고 100개 사고 200개 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팔았죠. 그렇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들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처음에 사토시가 이 백서에서 밝힌 거는 개인 간의 어떤 거래, 중개자가 필요 없는 결제 및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네, 지금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요, 이번에 은행발 금융 시스템 위기와 겹치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이코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연관 관계가 지금 57%까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저자님은 비트코인을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개요라든가 이제 국가가 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전공을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영, 통계, 그 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했겠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분야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자금 세탁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제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을 변형하거나 수용할 주체는 미국 정부가 될 텐데 미국 정부가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금 세탁일 것이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부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초창기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그 젊고 10대들이었었어요. 이미 제가 공부할 때는 그들이 20대 초기였는데 뭐 비트코인을 다 10대 때 비탈릭 부테린도 17살 때 비트코인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19살에 발견한 슈렘이나 이런 친구들이 비탈릭은 아닌데 다 마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자금 세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금 세탁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자금 세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정학으로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게임의 하나의 그 게임판이 바뀐 거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와, 그런데 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자원들에 대한 걸로. 기름이나 뭐. 기름이라든지 요즘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리튬, 뭐 반도체. 리튬, 맞아요. 그리고 뭐 중국의 히토류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보통은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라들마다 너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이 조금 요즘에 움직임이 수상쩍은데 이게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 이 채굴장들을 다 받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막 뉴욕 시장, 마이애미 시장 이런 분들은 우리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뭔가 비트코인의 허브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좀 짓밟고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자,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여러 가지 속내들이 다양하겠지만 이걸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인식한 미국 정부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제일 싫어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알았었는데 제가 엠바고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알려준 분들이 국가 관료들이에요. 저한테 자문을 구한 거죠. 네. 미국한테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국이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테라 루나 사태와도 관계가 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북한 때문에 북한. 북한 때문에 북한이 암호화폐에 눈을 일찍 떴고, 네, 세계 최고의 해킹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깨달은 건 오히려 북한 정보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자루스 뭐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2만 개 정도 확보했고, 와, 그건 이제 2017년도 NSA 고위 공무원이 이제 밝혔어요. 근데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저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핵물질이나 이런 걸 사기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실크로드 사건에서 나타났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다고 봤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사람들을 포섭할 때. 제 예상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여기 대한민국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금 세탁을 엄청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이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얘네들 기소하고 얘네들 막아라라고 이제 한 거니까 한국이 그래서 트래블로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정말요. 네. 왜냐면 그만큼 국가에서도 굉장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만큼 몰라요, 비트코인을. 그렇죠. 그렇게 모를 텐데. 그냥 저쪽에서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뭐 지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죠. 네, 그 압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빨리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본 자료들은 미국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보고 기소하라고 준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걸 한국말이지만 못 읽어서 저한테 좀 와서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와서 읽어준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비밀을 유지하겠는데 그랬는데 네. 얘기하셔도 되나요? 올해 1월달에 백악관에서 그냥 문서가 올랐어요. 행정명령 같은 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떠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북한이 타겟 아니에요. 타겟은 사우스 코리아가 타겟이에요. 어째서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나? 비트코인을 북한이 갖고 있는 건 큰 위협이 아니에요. 그 자금 세탁을 여기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거점 기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하는데 이제 한국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비트코인도 어차피 비트코인이거나 암호화폐를 북한이 갖고 있더라도 미국이 그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사일 물질이라든가 핵물질을 사면 그 중개처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써요. 그냥 자기네들 그 사람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역할로. 그렇지. 인건비로 쓰는데 그거를 그렇게 부서뜨려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현금화 시키고 달러로 바꾸거나 하는 건 중국이거나 한국에서 해주는데 중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억압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시장이 없잖아요.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준 거예요. 제가 추정해 보기로. 그래서 그냥 10비트코인 쉽게 이제 중국인인 줄 알고 투자를 받았다가 코가 깨는 거죠. 그럼 요구가 하나씩 늘어나서 어느 부서에 누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도박빚이 있거나 뭔가 쫓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컴퓨터를 백업 받아달라고 하는 거를 백업 받아 걸린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첩보 영화 같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작년에 본 자료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 이거 비트코인 이거 너무 싫어한다 비트코인. 그러네요.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이게 그거 꼭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선입견이 그냥 비트코인하면 환경에 그 부담 주고 오염을 유발한다. 북한이 쓴다. 그리고 그 북한이 쓰는 거를 우리가 그 스위프트나 이런 걸 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못 막고 특히나 저 우리의 동맹인 저 한국인들이 도와주고 있다. 짜증난다 이거죠.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그 정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지금 저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 달 전 기사 찾아보시면 부산에서 그 한국, 일본, 미국의 그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크립토가 나와요. 북한 크립토가. 근데 그게 북한이 아니에요. 그때 읽어본 문맥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럼 뒤에서 또 그럼 한국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게 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한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이 지금 이 규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북한과의 관계성에서 한국을 타겟팅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